이 책이죠. 제가 2015년에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시작한 것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바깥 사람한테 한 2년만 내가 외부 강의 안 오고, 그 한국의 미학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보겠다. 그때는 제가 문화 강좌를 많이 할 때입니다. 대학 강의도 많이 할 때고. 그걸 다 끊고, 강의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좌를 다 끊고, 한 2년 계획을 잡아서 이제 쓴 책인데, 아까 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했던 거죠, 원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절실하게 느낀 거는, 야,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이 자료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제가 원래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서양 쪽이에요. 서양 현대미술 쪽인데, 그러면은 이제 서양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가 좀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서양, 중국, 일본과 비교를 통해서 한국을 나머지 하나를 채우는 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비교 미학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한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일본까지 다 다뤄야 됐고, 그래서 이제 5년이 꼬박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꼬박 백수 생활을 하면서, 이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나는 우리 민족의 그 고유한, 특성을 잡아내면서 최종 결론을 한국 미학의 범주를 이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 책의 이제 결론은 이제 이 도표죠. 그래서 한국 미학이 신과 인간의 그 어떤 묘합, 절묘한 어떤 결합을 통해서 미적인 이상을 추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신과 인간의 어떤 그 묘합이 이루어지는 그 미의식의 상태를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신적으로 가면은 이제 평온과 신명이 있고, 이제 음과 양,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고,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면은 이제 평온은 약간 음의 미의식이고 신명은 약간 양의 미의식이고, 인간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문화와 관련된 소박의 미의식과 또 인간 삶에서 어떤 그 부조리한 현실을 대응하기 위한 미의식으로서의 해악, 이 4가지가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미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규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리즈를 지금 계속 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15년, 이제 2018년, 2019년. 저 사이에 이제 청계적 평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권까지 나오고 있고, 3권, 4권이 2권이 남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2권을 한 권으로 합쳐가지고 끝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해요. 또 이제 써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제가 써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고 2010년에 딱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10몇 년 동안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고, 제 인생의 어떤 그 전성기죠. 학자로서의 전성기를 지금 이 한국 미학 연구에 지금 바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시대가, 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크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화의 시대에서 계몽의 시대를 거쳐서 문화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 신화의 시대라는 거는 그 자연에 의탁해가지고, 자연을 신비화해가지고, 자연에 의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고대에는 이제 신화의 시대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 이후로, 고대, 중세 근대 이후로 올수록 인간이 이제 자연에 맞서서,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인간한테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그 위험들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적 능력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기술 과학의 시대가 20세기까지 전개됐다는 거죠. 근데 이 계몽의 시대에는 반드시 문제를 노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 과학이 앞서다 보면은 그 인간의 그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문학이 부재로 이어지고 기술은 발달했지만 그 기술의 그 방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떤 정신적인 공허감이 그거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문화의 시대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화의 시대라는 거는 어떤 그 특수성이 중시되는 사회다. 어떤 보편성은 계몽의 시대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중시됐지만 문화의 시대에는 이 특수한 것, 이 특수한 차이가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적인 차이 또는 어떤 민족성의 차이 또 어떤 정서의 차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화물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가 문화의 시대고 이 문화의 시대는 그 차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 능력 그리고 감성의 부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미학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장님이 저보고 아까 왜 예술학 해놓고 미학하느냐 자꾸 시비를 거셨는데 그런 필요성이에요. 이 문화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학문이 미학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예술, 미학과 예술이 중시되는 계몽의 시대에는 기술과 과학이 중시됐다면 이제는 미학과 예술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런 시대를 보는 그런 큰 흐름에서 하나의 그 안목이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나 이걸 이제 들여다본 거죠. 한국 상황을. 저는 원래는 서양을 전공했지만 또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전혀 이제 우리가 근대화 되면서 우리다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뭐 서양의 교육을 받고 또 뭐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 문화적인 뿌리가 흔들려 버린. 그래서 온통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다 바꿔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 한국의 미학을 다루는 학교가 없어요. 뭐 과목은 있을지 몰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중국 미학을 한국 미학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양 미학을 그냥 대부분 다루죠. 미학하면 당연히 서양 미학으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저는 뭐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그 자생력을 잃은 오늘날의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연구를 시작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저는 그 우울증과 자살률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우울증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2020년경 가면은 이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뭐 다 집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 한국 사회는요, 정말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우울증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울증은 잘 집계가 안 되지만 자살률은 집계가 되고 있죠. 자살률을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13년째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그 특별한 현상이죠. 우리 사회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는 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왜 우리가 우울해하고 있나 그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뭐 경제 문제다, 복지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만 과연 그러냐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굉장히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 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IMF 터졌을 때예요. 1997년 11월이니까 98년에 증가하던 자살률이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2000년까지 가장 힘들 때거든요. 98년에서 2000년이 우리나라 그 근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예요. 이때 자살률이 대폭 감소를 해요. 8천에서 6천으로 감소를 해요. 그리고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증가를 하는 거죠. 굉장히 희한하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은 이제 복지가 늘어나면서 자살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도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일에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사는 적은 없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뭐 4, 5위 그 정도 되나요? 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근데 지금처럼 또 자살률이 많은 적도 없어요. 이 성장하는 게 같아요. 자살률과 경제 성장률이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경제 문제, 이 복지 문제가 우리의 지금 자살공화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동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경제 문제나 이 질병은 사실 옛날부터 질병은 있었던 거고, 이 경제 문제보다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죠.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죠?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과거에보다 더 어려워졌냐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미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추의식, 미의식의 반대말을 저는 추의식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자, 우리의 그 의식을 이제 수치화로 좀 해보면 0에서 100까지로 나눠보면은요, 이제 100일 때가 가장 이제 절정의 행복을 느낀다면은 밑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불쾌를 느끼는데요. 한 5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추의식, 오른쪽 가면 미의식으로 가는 건데요. 자, 우울증이라는 거는 50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불쾌한 일을 당하면은 이 의식이 다운이 돼요. 기분이 나빠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거를 우울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기분이 나쁜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보통 10에서 50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거는 이 우울증이 심화됐을 때 이제 자살로 가는 거고요. 자살까지 안 가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 아주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죠. 요 숫자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병원을 안 갈 뿐이지, 그분들은 병원을 잘 안 가죠, 대개. 자기가 이제 환자인 것 자체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의식의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미의식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도 내가 환경에 어떤 적응하는 방식,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도표는 제가 한국 미학을 체계화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뭘로 잡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천지인 사상을 잡은 거죠. 우리 문화 곳곳에 배어있는 가장 뿌리 깊은 사상이 이 천지인 사상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것이 한국적인 인본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지인이라는 거는
이 우주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늘과 땅,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신과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건데 이 천지라는 거는 3요소로 본다는 얘기죠. 3요소로 보면서 인간의 위상을, 인간의 위치를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부모 삼은 제3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보면은 인간의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분법으로 나누면은 인간의 위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 신화를 보면은 그리스 신화 같은 보면은 신과 인간이 항상 대립을 하죠. 신은 인간을 경계하고 인간은 신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화합이 안 돼요. 우리는 신화 자체가 천지인이잖아요. 환웅, 그 다음에 웅녀가 합쳐서 만들어진 민족이 바로 단군, 고조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는 신인 미합이 되는데 서양은 신인 불합이 된다. 이거는 이음법으로 나누기 때문에 신인 불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의 인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이 그 신의 어떤 이성을 그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것이 서양식의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제 한국식 인본주의라는 거는 하늘과 땅을 부모 삼아가지고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 삼아가지고 거기에 태어난 자식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철학적인 차이라고 봐요. 이렇게 삼분법으로 본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사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수분화, 3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했잖아요. 삼세판이라든지, 뭐 삼태극, 삼조고, 만세도 삼창, 뭐 삼일장, 굉장히 그 삼을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런 천지인 사상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어요. 자, 이 도표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제가 생각해도 잘 그린 도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이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땅이 그걸 감싸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은 물질성이고 하늘은 정신성이에요. 정신과 물질이 결합되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을 뭐 성리학에서는 여기가 이제 본연지성 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 기질지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의 그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이 하늘의 이 본성이 이제 구현이 되면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는데, 이 하늘과 땅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게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하늘과 땅을 컨트롤 해주는 이 조화 관계를 컨트롤 해주는 거를 한국말로 얼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얼.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요. 이 땅의 속성이라는 거는 굳어지는 속성이에요. 하늘의 속성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속성이에요. 이 굳어지는 속성이 여기를 침범해가지고 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 정신이 굳어져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 해주는 것이 얼이라는 거예요. 이 얼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 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얼이 썩어버린다. 이게 이제 여기가 막히면 썩거든요. 환기가 안 돼가지고. 하늘과의 길이 막히면 여기에 썩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얼이 썩다고 그러고, 이게 빠져버리면 얼 빠진 놈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순간 잠깐 나가는 걸 헐이라고 그래요. 헐. 잠깐 멘붕의 상태죠. 잠깐 나갈 때는 헐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예 빠지면 이제 얼 빠진 거고, 잠깐 나가면 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생긴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 힘이 없고 그냥 받은 그 상태로 있는 사람을 어린이라고 그래요. 얼인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얼을 이루어가지고 얼이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그럽니다. 어르신. 말이 되죠?
어르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천지인 사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예. 서양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이. 근데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몸은 땅으로, 이 정신은 하늘로, 또는 되어졌다. 원래대로 되어졌다. 짧게 말하면 되졌다. 예. 욕이 아니라 원래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한국말에는 다 철학이 들어있어요. 예. 이 천지인 사상에서 비롯된 이 철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좀 응용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자유로운 정신의 세포들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본성이 이 발현이 되면서 이 자유로운 하늘의 이 본성이 발현이 될 때 생각, 네모난 건 생각, 그 다음에 세모난 것 감정, 그 다음에 노란 거 여기는 감각이에요. 오감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생각, 감정, 오감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 안에 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이게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를 이게 다 창조라고 그래요. 창의적인 생각, 그 이례적인 감각, 신선한 그 오감을, 감정, 이건 세모는 감정, 신선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발현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 시커매지는 게 뭐냐면요, 집착이 생길 때 이게 시커매져요. 이 시커매지는 거는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만들어진 관습을 가지고 그대로 또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사용한다는.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쓴다는 얘기죠. 한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집착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감정은 계속 바뀌라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감정은 바뀌어야 그 정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정신분석인 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커매지면 이게 한이 돼요, 한. 딱 맺혀가지고 이게 이제 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의식에 굉장히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나올 때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꾸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안으로 또 저장이 돼버려요. 이 본성에 이게 영향을 줘요. 불교에서는 여기를 아레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식학에서 보면은 여기를 아레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레와식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저장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저장된 것들이 이제 윤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커멓게 되면은 이제 뭐 동물이나 뭐 이상한 걸로 자꾸 그 윤회가 되는 거고, 이게 맑을수록 이제 하늘로 올라가. 이 깨끗해지면은요 윤회 고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산다는 거는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느끼고 오감을 또 감각을 상조적으로 느낀 상태에서는 이 우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와이파이가 쫙 연결이 다 있어요. 다 터져가지고 얘가 깨끗하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모두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제 막혀요. 여기 이제 혈관과 같아요. 혈관도 보면은 뭐가 자꾸 끼죠. 동맥경화 막 생기면 이게 막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막 끼면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와이파이가 하나만 터진다든지 가까스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답답한 상태.
그때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신이 참 인간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증상을 못 느끼면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 느끼면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위에 이게 연결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우울증의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느끼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면은 내 상태가 지금 추의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상태로 가느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학의 목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학은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거죠.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미학을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천지인 사상을 기반으로 한 한국 미학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길 수 있는 추의식의 상태를 미의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 한국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뭔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한국인의 고유한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아까 그 네 가지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신명해학, 소박평온.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해학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아까 그 도표의 응용 버전이죠. 응용 버전인데, 자, 해학이라는 거는요, 제가 그 책의 타이틀을 본성에서 우러나는 유쾌한 웃음이라고 그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본성이죠. 그죠? 하늘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뭐 후설은, 저 서양에서는 이걸 뭐 선험적 자아, 칸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험적 자아. 여기를 경험적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받은 이 본연지성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의 특성이요. 여기는 이 노란 거는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하늘로부터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요 형태가, 우리의 그 기질과 만나는 요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모든 존재가. 그래서 이 본성의 요 형태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대립 개념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개념인데, 우리의 본성에서는 이 그림을 보면은 보편적이면서도 다르다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평등의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평등. 평등하다는 거는요, 차이가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이 다를 때 평등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다면은 누가 더 주가 누가 종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잘하냐. 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누가 우고 누가 열인가, 우열을 따져야 되고 주종을 따져야 되는데, 서로 다르면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른 나이. 여러분들은 밥을 자르고 나는 강의를 자르고, 그러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 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보편성을 자꾸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은 획일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그 정부에서도 자꾸 보편성을 자꾸 많이 강조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성에 들어갈 때만 이 평등이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평등의식이 갖게 된 거는 저는 그 자연 친화적인 어떤 풍류 사상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큼 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동화적인 삶을 사는 민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 자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서로 상생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숲인데 이 숲에서 만약에 하나의 강자가 코끼리가 힘을 가지고 모든 다른 동물들을 평정을 해보세요. 정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통일과 동시에 이 숲은 멸망을 하게 되겠죠. 통일이 곧 멸망이죠. 그죠? 이 숲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존립할 때, 차이가 존중될 때 이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21세기의 세계의 질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의 시대. 문화의 시대라는 거는 차이가 중시되는 시대고, 그런 각 민족의 그런 그 문화 의지, 그 민족의 그 문화 의지들이 각 문화마다 발현이 돼서 서로 다른 민족끼리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문화의 시대의 질서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계몽의 시대의 약육방식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힘센 민족이 힘 약한 민족을 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식민지 문화고, 유럽과 뭐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개되어 왔지만은 문화의 시대에는 각 민족이 자기 민족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바꿔먹는 거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열심히 맺어가지고 해와 바꿔먹는 거죠. 감과 바꿔먹고 서로 바꿔먹자는 거죠. 이런 시대를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민족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민족이라는 건 종자라고 봐요. 종자. 우리가 이제 사과의 종자를 갖고 있다. 물론 사과 종자 안에서도 그 열매가 다 다르지만 일단 종자는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열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사과에서 자꾸 감이 열리고 배가 열리고 그러자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이 통했지만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었어요. 다 금방 다 알아버립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거 베껴가지고는 이제 통하지 않는 사회가 문화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악이라는 거를 이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어떤 유쾌한 웃음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유사한 서양의 희극과 비교를 하려고 했어요. 희극이라는 거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의하면은 보통 이하의 악인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 꼭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평균 인간보다 좀 덜 떨어진 인간들. 나한테 해를 안 끼치지만 해를 끼치면은 그게 희극이 될 수 없어요. 해를 안 끼치면서 덜 떨어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느끼죠. 이제 그때 느끼는 웃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안에 본성에서 나오는 웃음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덜 떨어진 행동을 할 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낫구나. 그 마음이 긴장을 풀어주면서 안도감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그 웃음은. 자, 코미디 프로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박진영 씨 아시죠? JYP의 박진영을 이 코미디언이 흉내를 내는데요. 이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저런 이제 코미디를 보면서 웃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웃냐는 거죠.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특히 대표곡이죠. 어머님 노래인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너무 노래를 잘하면 너무 감동하셔서 막 짜증이 나겠어요. 입은 눕는데 눕는 짜증이 나요.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왜 남의 목소리나 남의 몸짓을 흉내낼 때 왜 웃냐는 거죠. 이제 코미디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는데, 이 앙리 베르그송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몸짓을 똑같이 흉내내면은 전혀 웃을 만한 행동이 아닌데도 웃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정신적 특성이 자유로운 변화에 있는데도 기계적으로 복제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정신, 하늘로부터 보여받은 우리의 정신은 자유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남을 흉내낸다는 것은 나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가장 어리석었을 때 남을 흉내내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남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안도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코미디의 원리예요. 코미디. 예. 이 코미디라는 거는, 코미디가 희극이죠. 그런 건 서양에서 오는, 그건 우리 민족의 고유한 해학과는 다른 겁니다. 웃음의 원인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남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라면은, 해악이라는 것은 내 안의 본성에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웃음은, 이거는 희극적 웃음이에요. 남의, 자신의 본성을 잃었을 때, 남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웃음. 이거는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라, 이거는 비웃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닐 비자죠, 비가. 정상적인 웃음은 아닌데 웃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대립 관계를 자꾸 설정을 해요. 누구나 다 평등한 건데,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건데, 사회가 어떤 강자 약자를 임의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대립관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뭐 과거 유교 사회에서는 뭐 신분 질서를 통해서 뭐 양반과 서민을 나눈다든지, 그 인간을 나눌 수 없는데 그걸 자꾸 나눠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뭐 어떤 자본주의 논리로 해서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뭐 프롤레타리아와 어떤 부르주아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이 대립 관계를 나눠 나가서 여기서 이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회 문제는 대부분이 이 대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립 관계로 나눠놓은 거에는 반드시 어떤 편견이 들어가요. 편견. 이 세로에서는 편견을, 사회적 편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는 훌륭하고 행복하다. 약자는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이 편견을 갖고 있고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한 게 아니죠. 평등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술로서 해악을 드러낼 때는 반드시 반전, 이 강자를 이쪽으로 온다든지 약자를 이렇게 가가지고 이 대각선이 될 때 해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악의 공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식이 되는, 사회적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예술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려고 예술을 하면 안 되죠.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대각선이 될 때 기존의 어떤 사회에 대한 뭔가 자기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악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리얼리즘 성격이 들어있는 하나의 그 미의식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14페이지에 써놓은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죠. 해악의 바탕에는
인간을 신분과 계급으로 서열화하고 차별화하는 부조리한 권력을 희롱하고 각각의 본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평등 정신이 자리한다. 평등은 각자의 자유로운 본성에서 발현될 수 있고 자유는 자기의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까치가 꾀꼬리를 흉내내고 꾀꼬리가 까마귀 흉내내는 거는 이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본성을 향해서 갈 때 어떤 그 진정한 어떤 자유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평등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자와도 좀 다르다. 물론 이제 그 권력을 강자를 희롱하고 비판하는 거는 같지만 그 포용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풍자입니다. 이거 도미의 작품인데요. 이제 서양의 리얼리즘은요, 기본적으로 풍자에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계층의 그런 안락한 삶이나 어떤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제 풍자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이 풍자의 특징은 그런 그 강자를 적나라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풍자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모순이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풍자를 행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속으로 이를 가지고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해악은, 이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해자라는 말이에요. 해악에서 그 해자가 화합하다는 의미입니다. 화합할 해예요. 학은 희롱한다는 거고요. 그 강자의 부조리를 희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합을 추구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포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립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순응하지도 않겠다는 거죠.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지도 않고 대립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고차원적인 수사학이죠. 해악이라는 거는. 다른 민족한테서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그 해악이 몸에 밴 사람을 저는 김삿갓이라고 생각해요. 김삿갓. 그 조선시대 이 전국을 떠돌면서 그 전업 시인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죠. 최초의 전업 시인이에요. 오직 시만 써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시 한 편 지어주고 밥 끼니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계속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꽃을 꺾다가 다리가 실족이 돼요. 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겨우 이제 스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이제 절에서 이제 하루 종일 묵게 되는데 그 잠을 잘 때 그 요강이 있잖아요. 옛날엔 요강. 요즘은 뭐 화장실이 있어서 없어졌지만 그 요강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다리가 다친 데다가 밖에 못 나가는데 그 요강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요강에 대해서 시를 쓴 거예요. 요강. 요거죠, 요강.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편견으로서의 요강은 인간의 가장 그 지저분한 그 오줌을 받아내는 사물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열등한 사물이죠. 다른 물건 중에서도 요강은 가장 천박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인간적 생각이죠. 인간적 생각인데 요강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다니. 요강의 관점에서. 자, 김삿갓의 시를 한번 읽어보죠. 한밤중에 내 덕분에 번거롭게 드나들지 않고 잠자리 가까이에 벗이 되었구나. 술 취한 사내도 내 앞에선 단정하게 무릎 꿇고. 왜 그럴까요? 이게 요강이 높이가 낮아요. 아이고. 높이가 낮아서 남자들이 서서 누면은 정확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누구나 어떤 강한 남자도 이 요강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어여쁜 여인도 너를 끼고 살펴시 치마를 벗는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치마를 안 걷는 여인이 없죠. 소변을 누르면은. 건강하고 강한 내 모습은 청동산과 같고, 당당하죠? 시원하게 떨어지는 오줌 소리는 비단 폭포 같구나. 내 공로가 가장 클 때는 비바람에 몰아치는 새벽이니
새벽에는 진짜 그 밖에 나가기 싫거든요. 비바람 칠 때 더구나. 옛날에는 그 뒷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당에서 저쪽에 냄새 나니까. 사람에게 여유로운 성품 길러주어 풍요롭게 하는구나. 사람을 오히려 여유롭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완전한 반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열, 주종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거기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인위적인 이데올로기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관점을 바꿔보면요,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단지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런 관점이 해악의 관점이에요. 지금부터 보시게 된 모든 작품에는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